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푸에르테 티우나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요새는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어시설, 탈출로, 경비원, 보안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 상공 높은 곳에서 150대가 넘는 미군 항공기가 이미 카라카스 영공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타격 폭격기, 전자전 플랫폼, 공격 헬리콥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시간 전 서반구 전역에 걸친 20개의 서로 다른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독재자에게는 권력을 유지할 시간이 정확히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군이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을 실행한 방식입니다. 목표는 우고 차베스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마두로는 버스 운전사로 시작해 노동조합 지도자로 성장하며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얻게 된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차베스 집권 시절 그는 국회의장, 외무장관을 거쳐 부통령이 되었고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후 나라의 통치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미 국가의 점진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두로가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민들은 물자 부족과 생활 수준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을 표출하며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는 곧 폭력적으로 변했고 시위대와 콜렉티보스로 알려진 친정부 준군사 조직 간의 잔혹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4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거의 4,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결코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던 마두로는 권위주의 정부를 세웠고 선거 조작, 인권 침해, 부패, 검열 등 불법적이고 비열한 수법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생활 수준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백만 명이 더 나라를 떠났습니다. 2024년 마두로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주장했을 때 상황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선거 참관인들과 국제사회의 많은 부분 그리고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직 버스 운전사 마두로는 카르텔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카르텔 데라 솔라스 등 마약 조직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미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붕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마약 테러 조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마두로는 남미, 카리브해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범죄 조직들을 지원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주의나 선거 불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반구 전체의 안전과 안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020년 미국은 마두로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2025년에는 2,500만 달러로 그리고 5,0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몇 달 후 이후 워싱턴은 마두로의 통치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길 간절히 바랐고 심지어 그를 권좌에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자국 군인을 투입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만큼 군사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의 현역 병력과 수백만 명의 민병대원이 동원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면전은 거의 불가피하게 양측 모두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전 10년간의 침체를 완전히 압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정밀한 신병 확보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으며 베네수엘라의 방어선을 뚫고 마두로를 찾아내어 그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삼엄한 국가 원수를 자국의 수도에서 데려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는 거처로 삼은 요새 푸에르테 티우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군사기지라고만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곳은 도시 안의 또 다른 도시와도 같으며 베네수엘라 군부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에는 육군 본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관저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물과 경비가 삼엄한 출입구, 안가, 비상탈출로, 높이 솟은 외벽, 그리고 대공포까지 갖추고 있어 이곳은 침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니콜라스 마두로와 측근, 마약왕들과 카르텔 범죄자들이 호화롭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특별한 기계식 비상안전장치인 강화된 안전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시간을 벌어 탈출 계획을 세우거나
지원군이 와서 그를 다른 곳으로 호송해주길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꺼운 방폭문이 닫히면 정밀한 생포작전은 장기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포위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임무는 실패할 것입니다. 델타포스는 잠금장치 작동 전 그에게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 안전실을 무력화하려면 정보가 필요해 2025년 8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CIA는 베네수엘라의 비밀리에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임무는 마두로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도 드론 감시부터 신호 정보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미국은 그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부대는 푸에르테티우나에 대한 가장 상세한 정보 수집 임무도 맡았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생포하려면 요새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아야 했습니다. 몇 달간 정보 수집뿐 아니라 마두로의 은신처를 실제로 재현한 모형도 만들었습니다. 엘리트 부대원들은 이 환경에서 매일 훈련하며 건물의 구조를 모두 외울 정도로 익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각지대와 치명적 병목 지점을 숙지했고 마두로 침대에서 금고까지 필요한 걸음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공개 압박했고 엘리트 부대는 비밀리에 마두로 간저 습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군함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해안 근처에 대규모 해군 함대를 집결시켰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은 최대 90대의 항공기와 약 4,600명의 승조원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함대가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연안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마두로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비공개적으로 자국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대담한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 유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2025년 말 직전 마두로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에게 직접 전화해 항복하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두로는 다시 한번 요구를 거부했고 그로부터 7일 후인 1월 2일 미국이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46분입니다. 거친 날씨가 지나가고 하늘이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령합니다. 순식간에 150대가 넘는 미군 항공기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여기에는 로키드 마틴 F-35A 라이트닝2와 F-22A 랩터 같은 최첨단 전투기, 보잉 EA-18G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 로겔 P-1B 랜서 같은 초음속 폭격기, 그리고 그루먼 EED와 같은 공중 조기 경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카이 공중급유기들도 활주로를 떠나고 치누크와 블랙호크 헬리콥터, 그리고 로키드 마틴 RQ-170 센티넬 같은 수많은 무인 항공기들도 작전에 투입됩니다.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 시작되었지만 델타포스를 목표물 문합까지 데려가기 위해 미국은 먼저 도시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 팀을 포함한 미국 요원들은 기밀 기술을 동원해 도시의 전력 공급을 차단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직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가 암흑에 휩싸입니다. 점진적으로도 아니고 동네별로도 아니며 순식간에 한 번에 도시 전체 구역이 그림자에 잠깁니다. 결력망이 고장나면서 레이더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지고 통신이 끊기며 방공 시스템의 시각 정보가 끊기고 운용 요원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에 벌어질 일은 2011년 실팀 6가 오사마 빈라덴의 파키스탄 은신처를 급습해 알카에다 지도자를 사살한 이후 가장 위험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군사작전입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공세의 선봉에는 보잉 EA-18G 그라울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전술 제밍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퍼뜨려 레이더 기지를 교란하고 지상에서 여전히 작동 중일 수 있는 모든 통신망을 방해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에는 소련제 S-300 지대공 미사일 배터리 중거리, 러시아제 부크 ME 플랫폼 페초라 EM 배터리, 그리고 단거리 이글라 S 맨패드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S-300 같은 구형 시스템도 아직 적 항공기 격추가 가능할까요? 그라울러가 계속해서 방어망을 교란하는 동안 전투기 조종사들은 도시를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하며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수많은 군사시설과 기타 전략적 목표물에 폭격을 퍼붓습니다. 여기에는 메세타 데마르모 해군기지, 라 루게이라 항구, 라 콜로타 공군기지, 파나메리카나 변전소, 엘 볼칸 안테나, 그리고 카이갈 천문대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적군 내부에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기 위해 설계된
국가 방어망 전역에 걸친 정밀하고 신중하게 계산된 일련의 타격입니다. 무엇보다 헬리콥터와 특수작전팀이 회수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라카스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방어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시는 잠시 어둡고 조용하지만 곧 지옥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두로와 경호원들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공격받고 있고 미군의 푸에르테 티우나 기지 급습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은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전의 성공과 실패는 앞으로 몇 분 안에 결정됩니다. 마두로가 강철금고, 지하터널, 벙커로 숨거나 비행기에 올라 나라를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 몇 분이기 때문입니다. 최정예 병사들과 쿠바 엘리트 경호원들이 미국 공격자들을 막아 마두로가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델타포스 요원들을 포함해 지구상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유능한 군인들을 이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치누크와 블랙호크의 헬기를 타고 푸에르테 티우나로 돌진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활주로나 헬리패드를 찾는 게 아니라 탑승자를 내려줄 계획입니다. 마두로 은신처 밖엔 베네수엘라 경비병들이 대기 중입니다. 하늘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퍼부으며 그들은 헬리콥터 한 대에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지만 격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분, 병사들이 로프로 군해로 하강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의 시간입니다. 이걸 위해 훈련해왔고 수개월 동안의 계획과 준비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입니다. 그들은 빠르고 정확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율로 움직입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은 착지 후 곧바로 마두로 은신처로 돌진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장비를 작동시키며 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건물 안으로 진입해 여러 개의 강철문 중 첫 번째 문에 다가갔습니다. 델타 요원들은 문 파괴형 폭약으로 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은 복도와 방을 유연하게 이동하며 모의 기지에서 쌓은 훈련 경험을 잘 활용했습니다. 푸에르테 티우나에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이곳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는 듯 느끼며 모든 모퉁이, 모든 문, 모든 요충지를 미리 예측합니다. CIA의 정보 덕분에 요원들은 마두로가 그 순간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의 침실을 향해 곧장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통령궁을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마두로의 정예 경호원들은 베네수엘라인 뿐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쿠바인 수십 명까지 포함해 미군 공격을 막아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포스는 마두로의 위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경호원들은 도망치거나 항복하거나 하나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두로와 그의 아내는 대피실로 마지막 필사적인 질주를 합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원들이 쓰러지고 총성과 수류탄 폭발음이 관저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마두로는 강철 금고 같은 대피실에 들어가 문을 닫기 불과 몇 인치 앞에서 마침내 델타포스 요원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는 붙잡혔지만 아직 현장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델타 요원들은 마두로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머리에 후드를 씌운 뒤 그를 지정된 후송 지점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측근 참모들,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등이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국 대통령은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미국 군대가 수행한 놀라운 임무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카라카스는 이미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의 전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새 성당 너머로 친정부 콜렉티보들이 거리로 나오고 베네수엘라 군 지휘관들은 다음 행동을 고민 중입니다. 그들의 방어는 약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출격시킬 수 있는 소련제 전투기들과 동원할 수 있는 민병대가 남아 있습니다. 미군은 위협 수준이 낮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시도는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중공격이 전국에 퍼뜨린 조직적인 혼란의 결과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상대적인 마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델타포스 부대원들이 마두로를 헬리콥터에 태우고 여전히 베네수엘라 해안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을 향해 출발합니다. 오전 4시 29분.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마두로는 미 항공모함에 도착해 뉴욕시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날 해가 뜰 무렵 서방부는 공식적으로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 연설에 등장해 그 무법 독재자 마두로는 성공적으로 체포되어 뉴욕 남부지구에서 마약 테러와 자금 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전쟁 중 하나로 분류되는 절대결의 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미국은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목표를 달성했고 부상자는 단 7명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수십 명의 베네수엘라와 쿠바 인력이 사망했고 방공망과 군사시설이 파괴되었으며 파멸적인 정권의 수뇌부가 제거됐습니다. 절대교열의 작전은 정밀한 작전이 어둠 속에서 정권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 후 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완벽하게 대낮에 암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화면의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더 배틀필드 쇼에서 뵙겠습니다.